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하니까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호응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또 내일은 6.25 73주년이죠. 그런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6.25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승전 기념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 허평환 장군님이 이제 제6사단장 출신이신데 그 6사단이 6.25 동란 때 전투 서열 제1위였습니다. 그래서 5대 부대가 제6사단, 또 국군 제1사단, 그리고 해병대, 그리고 수도사단, 그리고 제3사단 이렇게 5개 부대가 전투 서열로 1, 2, 3, 4, 5를 차지하는 부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6사단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모든 작전을 잘 수행했던 그런 부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6사단장 출신에다가 국군 기무사령관이죠. 지금 이제 또 안보지원사령관으로 바뀌었는데 허평환 장군님께서도 승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자유수호의 승전의 기념일이다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25가 이제 정확하게 1129일 동안 즉 3년 1개월 2일 그래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또 수많은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세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하고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승전이냐? 그냥 북한은 일방적으로 걔네들도 승전 기념일이라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6.25를 승전이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일방적인 승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 이유와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로 뭔고 하니 바로 전쟁을 일으킨 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승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목적을 저지하거나 무산시킬 때 그것이 승리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또 영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이 이제 영토를 점령하고자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영토 점령을 어디가 많이 했느냐 그것이 또 승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 승리의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전쟁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의 의지를 상실했을 때 패배고 계속적인 전쟁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승리입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전쟁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물자가 있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고 또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죠. 그 공자와 자로와의 얘기인데 전쟁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사기와 무기와 식량이다. 그때 이제 자로가 만약에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뭘 먼저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니? 무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 왜? 밥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은 못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식량과 사기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사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기는 뭐예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있고 식량이 있어서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무기가 없어도 맨손으로도 싸우는 게 사기죠. 그래서 세 번째 승리의 조건은 바로 전쟁 의지의 문제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전력이라고 그러죠. 그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승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6.25 전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련의 전세계 공산화 정책에 의해서 먼저 꼭두각시 정권인 북한의 김일성을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특별히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기습 남친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적화 통일을 막아내고 무산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평양을 점령했었고 또
압록강까지 해서 자유통일 목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해서 자유통일은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그 왼쪽이 이제 1950년도 8월 15일 해방일보 사진인데 바로 북한은 소련의 위성 정권이요, 꼭두각시 정권이요,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이 신문 한 장에 드러나죠. 항상 스탈린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김일성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해방 5주년, 그래서 1950년 8월 15일 날 2개월 만에 적화 통일을 하려던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포스터가 이제 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 선전용 포스터인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북한으로서는 이 칼라를 인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라 포스터는 모두 다 스탈린에게 부탁해서 소련에서 제작해 가지고 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이러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는 8월 5일부터 대대적으로 총력전을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외로 국군이 강력하게 저지하고 강력하게 저지한 사이에 유엔군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어제 방송 들으셨죠? 우리 남광구 교수님께서 7월 1일 날 스미스비드 미 제24사단의 스미스 부대를 처음으로 파견해 가지고 이제 저지 작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저지를 해서 늦었죠.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이제 낙동강 전선을 놓고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몸이 다르니까 8월 5일 날부터 이런 대대적인 선전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도 뿌려 가지고 그 가운데 보세요. 포스터에 모든 것을 전선회로,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하여. 그래서 총동원해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대구를 점령하고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잘 견지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오히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2개월 만에, 북한은 2개월 만에 낙동강 방어작전에서 정체가 됐지만 우리는 낙동강 방어작전을 성공하고 2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죠. 그리고 열흘 만에 10월 29일 날 국부 이승만 박사가 평양 시청을 방문해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식을 받는 사진이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6.25 기습 남침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일으켰는데 오히려 2개월 만에 낙동강 방어 작전에 정체가 돼가지고 난관을 겪었고, 우리는 오히려 낙동강 방어 작전을 성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평양 탈환까지 해서 2개월 만에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갔던 그러한 우리의 전적인 역전의 승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몸이 달하는 거 아니 8월 5일 날 북한에 그 당시에도 이제 가짜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데,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데, 조기련, 이 조기련을 통해서 가짜 목사와 장로를 평양에 직결시켜 가지고 서문박교회에서 적화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기련 회장으로 김익두 목사가,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가 강양욱에게 포섭돼 가지고 회유 협박에 의해서 조기련 회장을 했는데, 조기련 회장을 했던 이 김익두 목사가 이제 그 승전 적화통일 기도회를 했고 또 헌금을 걷어 가지고 소련의 최신 물자를 이제 걷어와서 또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8.15의 적화통일 성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도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기도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총 6.25 동란 동안에 총 4번의 중요한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기습 남침하자마자 7월 2일 날 부산에서 제1차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유엔이 참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직해가지고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참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소련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도 지금 모든 우방 국가들이 국제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략을 했는데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즉각적으로 소련은 배후에서 조정해서 우리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유엔군을 조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성과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이미 전에도 드렸죠. 건국 때도 유엔을 동원해서 건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언제 있었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북계군이 총력으로 부산을 점령하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되니까 김일성이가 8월 15일경에 이 적화통일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군 단장 김무정 장군에게 피난민도 있는 대구를 무차별 폭격해라. 그래서 민간인 고려하지 말고 무차별 폭격해가지고 대구를 점령하면 부산 점령은 쉽다. 그래가지고 김무정 장군에게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요, 대구를 함락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직 미군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한 그 미 공군이 이제 폭격을 통해서 저지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8월 13일 날 주일날 제2차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8월 15일까지도 비가 와가지고 8월 15일 날 대구 시민회관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승만 박사께서도 광복 5주년 또 건국 2주년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16일 날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져 가지고 유엔 공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약 38,000발의 융단 폭격을 통해서 북계군 2군단을 공포에 몰아놓고 공격을 저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9월 4일 날 주일날 비밀리에 또 기도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유엔의 작전이 있고 우리가 전세를 역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유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정말 9월 15일 날 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서울 수복을 했던 그런 세 번의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1953년도 6월 7일 날 비밀 또 기도에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석방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서 역사를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자, 오른쪽에 북한의 이제 칼라 포스타입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죠? 지금 북한군이 부산을 지금 점령했죠? 부산을 점령해서 미군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탱크를 동원해서 인공기를 해서, 영웅한이라고 썼네. 영웅한 인민군 장병들이여.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고 부산으로 또 제주도로 돌격하자. 이게 이제 8월 15일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가 왜 치열한 거니? 마지막 북한군 2군단의 총공세가 바로 이 다부당. 왜냐하면 이제 대구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다부동만 넘었으면은 대구는 손쉽게 정복하니까, 그래서 다부당 전투가 치열했고, 이 다부동 전투를 막은 것이 이제 국군 1사단 백선엽 준장이기 때문에 이제 백선엽 준장이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박정희 소령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데, 자, 놀라운 거는요, 이 8월 21일 날 북계군 13사단의 포병 단장인 정봉옥 중장이 중령이 기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위급 이제 첫 번째 기순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는가 하니 바로 국군 1사단 지역 제11연대 최경록 연대장 지역으로 와서 또 유엔군이 이제 그 전쟁을 주의하니까 바로 미 24사단에 인계하고, 또 미 24사단에서는 이제 북해군 중전이니까 누가 신문했는가 하니 바로 육군본부의 정보국에 근무했던 박정희 소령이 이 정봉욱 중령을 밤새도록 신문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무차별 포격작전. 그래서 대구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이 김무정희의 무차별 포격작전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8월 16일 날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3,800발의 엄청난 융단 폭격을 했지만 사실 군사적인 피해는 미미했어요. 공포감은 줬지만, 왜? 위치를 모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어디에 진지가 있는지, 어디에 포를 숨겨놨는지 이런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은 줬지만 전력적인 피해는 적었거든요. 그런데 정봉욱 중자를 박정희 소령이 신문해가지고 적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지도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수원 밑에 포병 진지가 있고, 뭐 어디 숲을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지도에다 박정희 소령이 그려가지고 메가더 사령부에게 보내니까, 메가더 사령부는 뭐 큰일 났잖아요. 무차별 폭격한다니까. 그래서 바로 즉시, 그날은 또 우중이었습니다. 근데 우중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우중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 그리고 시계가 안 좋았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미 15일 날 폭격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격을 해가지고 이 북계군 2군단을 그야말로 괴멸시켰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포를 때렸기 때문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이제 백선엽 잠정이 현장이기도 했지만 정보로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 영웅은 박정희 소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박정희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도 이제 전쟁의 영웅으로 승승장구해서 2개월 만에 특진, 중령, 또 2개월 만에 대령, 그리고 충무무공훈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6사단이 나오느냐? 바로 평양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국군 제6사단 7연대, 그리고 제1중대, 6사단장이 이 당시에 이제 김종호 장군이었고, 제7연대가 김용배 연대장이었고, 대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장은 이제 임부택 대령이라고 최초로 1계급 특진한 청주전투에서 최초로 북계군을 이긴 게 청주전투거든요. 그때 7연대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7연대 전장병이 1계급 특진해서 7연대장은 이제 임부택, 그리고 1대대장이 이제 김용배 중령으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도에 육군 대장으로 진급시켜서 육군 참모총장을 시킨 게 바로 이때 7연대 제1대 대장 김용배 대대장입니다. 그리고 제1중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대용 대위가 중대장이었고, 그리고 이소대가 이렇게 압록강을 점령해서 초산에서 애만소총에다가 태극기를 개항해서 만세삼창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해졌죠. 북계군은 적화 통일이 저지가 되고 무산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걸 역전시켜가지고 우리가 꿈꿨던 자유통일 목전 직전까지 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동부전선에서도 국군 제7사단이 신상철 준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 그리고 제8연대 김용주 대령, 평양도 국군 1사단과 함께 최초로 점령한 부대가 이 제7사단 8연대입니다. 김용주 대령. 이 김용주 대령은 여자 간첩하고 연루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낙동강 전투 때. 그래서 북한 여자 간첩하고 이제 관계가 돼 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공속죄라고 그러죠. 장공속죄. 지금 전쟁에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유능한 이런 그 지휘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용주 대령에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접촉한 것이, 알고 만약에 북한 여간첩하고 접촉했다면 다행히 사형이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접촉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간첩과 연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김용주 대령을 사면시켰어요. 그래서 장공속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수가 공을 세워가지고 죄를 씻어라. 그래서 김용주 대령이 8연대장으로 복귀해가지고 평양 탈환에 선봉에 섰던 거죠. 물론 평양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8연대가 바로 초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초산부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담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은 이제 그 초산을 점령했고, 미군은 미 제7사단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미 제7사단은 어디까지 가느냐, 해산진까지 갔습니다. 백두산 밑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미 해병 1사단은 이제 개마고원 근처 장진호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장진호 바로 밑에 하갈우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하갈우리의 그 장로교회를 해방시켜가지고 북한군들이 이제 교회 종까지 뺏어가니까 이 미 해병이 종을 찾아가지고 하갈우리 장로교회에 다시금 반환하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갈우리 장면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유명한 해병대 통역장교 존리 이종현 장로님이죠. 이종현은 이제 이때 이제 해병대 통역이 2년이 돼가지고 휴전 후에 해병대에 쟁쟁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출신들이 도와줘가지고 예일대 법대를 했고 국제 변호사가 됐고, 여러분 인천 그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국제적인 그 표준의 인준을 받으려면 국제적 변호사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이종현 변호사가 그 인천국제공항 그 국제 변호사를 대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죠.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그 국제공항을 심사하는 미국의 최고 파트너가 누구냐는 거는 존 행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종현 장로님이 버뜩 생각나기를, 혹시 당신 제임스 행콕이라고 아냐 그랬더니 존 행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였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해병제 1사단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죠. 죽었다는 사실만 알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와 같이 전투했던 이 이종현 변호사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는지 얘기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이 아들 존 행콕이 흘리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공항을 심사하러 온 국제항공심사원이 오히려 인천공항을 어떻게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인천공항이 개항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국제공항 1위를 기록한 그런 사연이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역사에 감동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레이븐 제 해병 1사단 군목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민간인 목사님이 이인선 목사님이라고 5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바로
미제 7사단 17년대가 추수감사절, 미국의 제일로 중요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제329회 추수감사절을 제17년대가 백두산 밑에서 압록강에서 야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차 위에 본넷 뒤에다가 제단을 설치해 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좀 동부전선에서도 통일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기습 개입하는 바람에 바로 장진호 전투,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공군에게 포위된 이 장진호에서 미 해병 1사단과 이 미 7사단이 이제 후퇴하는 작전이 장진호 전투고, 그리고 결국에 성공해 가지고 흥남에서 모여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과 약 10만 명과 함께 병력 1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한 10만 명, 그 민간인 10만 명 중에 약 9만 6천 명, 9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장진호 전투에서 또 아주 우리 공화당하고도 관계된 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하갈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하갈우리에서 보건소장을 하던 장영기 박사님이 평양의대 출신으로 이제 공산당의 박해가 심하니까 현봉학 이 박사는 이제 월남을에서 세브란스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고, 이 장영기 박사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원산으로 갔다가 흥남으로 갔다가 아주 오지 이 하갈루리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 해병 1사단이 해방을 하니까 의사였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통역장교로도 봉사하면서 해병 1사단의 그 군의관 역할도 하면서 도와줬죠. 그러다가 중공군의 포위로 해서 후퇴를 하니까 미 해병 역사상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해병대 앰뷸런스에 그 장영기 박사님의 가족이 타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해병 1사단이 장영기 박사님이 너무 잘 도와주니까 이분을 같이 피난시켜야 된다. 그래서 규정에 있을 수 없는 민간인 가족을 태웠죠. 그래서 장영기 박사가 미 해병 1사단을 가지고 후퇴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맹장병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 맹장 환자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수술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계속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영기 박사님이 장모님한테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했는데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장모님 대신 태우고 가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모시러 올 테니까. 그래서 장모님을 내려드리고 오히려 그 환자를 모시고 부산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 개입으로 결국 못 만나게 된 그런 참 가슴에 한을 품은 게 이제 장영기 박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멤버고 우리공화당과 관계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놀라운 에피소드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동부전선에서는 이제 해상을 통해서 후퇴를 했고요. 예, 서부전선에서는 이제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이제 중공군의 그 기습을 피해 가지고 우리는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일사후퇴는 서울에서부터고 사실 12월 3일부터 평양에서는 12월 3일부터 서부전선에서는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제8군이 12월 3일부터 철수를 했고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사진은 12월 4일 사진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12월 4일 월요일부터 이 대동강 철교를 건너서 임시로 끊어진 다리를 임시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건너서 오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 종북좌파가 어느 정도까지 그 왜곡을 하는 거 아니, 요 대동강 철교를 유엔군이 폭파했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폭파해 가지고 피난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폭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왜곡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종군 기자로 이때에 같이 있었던 종군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군 기자들 가운데 나중에 좌파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좌파가 아니더라도 바로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그 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거기에 아부하려고 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가 직접 이 대동강 철교를 연결하는 데 참여했던 종군 기자인데, 또 문화인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평양을 점령했으니까 평양에 들어가서 또 문화활동을 하는 시인들, 음악가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유엔군이 폭파했다는 거예요. 유엔군이. 여러분, 유엔군이 폭파한 게 아니라 누가 폭파했어요? 김일성이가 폭파했죠. 바로 10월 19일 날 백선엽 장군이 평양을 점령하려고 대동강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김일성이 지령을 통해서 폭파한 겁니다. 대동강을 폭파합니다. 못 넘어오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강다리 폭파는 국부 이승만 박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군사적인 작전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과 또 이 도로를 다리를 이게 맡은 공병대가 작전상 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작전상 6월 28일 날 새벽 2시 반에 급속하게 폭발을 하는 바람에 많은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다치긴 했죠. 그러나 놀라운 거는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폭파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인민군이 폭파하기 전에 인민군이 한강다리를 접수했으면 그대로 남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날 부산 점령 적화통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주 제때 잘 폭파함으로 인해서 한강다리가 폭파함을 인해서 북계군이 도하를 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계군은 어느 정도인 거 아니요? 당연히 이 교량이 폭파되면은 도하 장비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한강다리가 폭파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도하 장비를 안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폭파가 됐어도 곧바로 도하 장비를 가지고 도하를 했으면 한강다리를 폭파했어도 폭파 안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도하 장비를 전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하 장비를 기다리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 3일 체류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새롭게 밝혀드리는 견해 중에 하나는 바로 도하 장비가 없으니까 뭐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대동강 폭파도 김일성이 지령이 있어야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상권 분립이 된 나라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군 작전에 관한 것은 군인이 전문가니까 군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폭파를 저놈들이 저렇게 종북좌파들이 왜곡 선동하는 거는 그야말로 머리가 IQ가 없는 거죠. IQ가 전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이는 몰래 남한을 2번 왔습니다. 서울 점령할 때 왔었고 그리고 8월 15일 전에 낙동강 방어선 돌파로 해서 수안보까지 비밀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국부 이승만 박사 얼마나 당당해요. 평양을 탈환하니까 평양을 수복하니까 평양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또 평양의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환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영식까지 그리고 평양을 점령한 지 열흘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안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저격과 암살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백선엽 장군이 땀을 뺐다고 그러죠. 왜 이승만 박사는 평양 시민들 막 반가우니까 악수도 하고 너무 접촉을 하니까 그 안에 그야말로 인민군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승만 박사는 당당하게 평양 탈환식까지 했는데 서울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공치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는 그것도 소련군 장교복장으로 비밀리에 몰래 들어왔고 또 두 번째로는 수안보까지 가가지고 비밀리에 와가지고 전쟁을 독려하고 돌아간 이런 걸 볼 때 남북한이 분명히 그 비교가 되면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저 김일성이가 얼마나 치세하고 얼마나 정말로 야비한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국부 이승만 박사를 비난한 거죠. 이 한강 다리도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 엮어가지고 등등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대동강이 철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엔군이 국군이 폭파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평양 탈환 전에 폭파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임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촬영한 맥스 데스포라는 기자가 이 사진 때문에 이제 풀리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NPC라고 그러죠. 내셔널 프레스 센터. 거기에 이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원지 대표님 모시고 2018년도에 그 내셔널 프레스 센터 갔을 때 그때 이 사진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또 아주 중요한 사진인데, 서부전선에서도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평양 탈환식 때 국부 이승만 박사도 왔지만 메가더 사령관도 당연히 왔죠. 그때 메가더 사령관의 통역을 누가 했느냐? 바로 평양 남사는교회에 지난번 말씀드린 제 처의 외조부이신 송정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바로 박대선 목사가 임시 담임 목사를 전시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박대선 목사의 부인인 정비다 사모가 메가더 원수의 통역을 한 거예요. 이 정비다 사모는 미국 유학되어 있고 또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고 해방 전에 전 일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화신학교 음대 교수도 하겠는데, 이 정비다 사모가 메가더 원수의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기습해서 피난을 내려오니까 메가더 원수가 이 정비다 박대선 목사의 가족은 항공기로 최우선 피난시키라. 그래가지고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피난을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항공기도요, 민간인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45년도 10월 16일 날 이승만 박사도 메가더 원수가 전용기를 보내서 모셔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군 대령으로 임명했죠. 이승만 박사를 육군 대령 특수정보장교로 임명해가지고 이제 대령 복장을 하고 비행기를 탑승해서 한국에 오시죠. 그래서 이 박대선 목사님의 가정도 이러한 이제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비행기로 모시는 장면이, 이게 바로 평양공항이죠. 그래서 FEAF, 그래서 파이스트 극동 에어포스 극동 미 사령군의 그 컴백 카고 커맨드, 그러니까 수송사령부에서 비행기로 보냈는데 똑같아요. 공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패센저 터미널이 있죠. 패센저 터미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대선 목사님 가족만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대선 목사님 가족이 짐하는 분인데, 거기 이때 이제 김현숙 여군 대령이 정비다 사모를 모셨고, 놀라운 거는요, 박대선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어떻게 나만 우리 가족만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느냐? 우리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가되 나는 바로 평양의 양떼들하고 같이 육로로 탈출하겠다. 그래서 박대선 목사가 비행기로 탈출하지 않고 육로로 이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박대선 목사를 이제 육군 군목으로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해되셨죠? 그래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양 탈환, 한반도 자유통일 목적까지 갔는데 이제 중공군이 기습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국제전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8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선. 자, 38선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우리가 불법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정선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38선 이남으로 중공군이 이제 기습해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 38선을 놓고 이제 유엔군이 재정비해가지고 38선 위로 축출하려고 하는 전쟁이 이제 국제전쟁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38선과 관계해서 제가 또 중요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청년이 만주군 중위로서 사실 만주군 중위지만 강복군의 비밀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정희 중위가 또 워낙 청명하고 한 장교니까 광복 이전에 관동군 상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상해 임정과 미군 측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만주호 관동군과 몽고에까지 어디에 관동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병력의 규모는 어떻고 또 그런 모든 전력을 분석해가지고 보냈는데 핵심은 뭐냐? 동남아 전선에 관동군이 다 빠져갔기 때문에 지금 관동군은 무주공산과 같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187 공수부대와 같은 그런 공수부대가 만주를 점령하면은 소련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데 미군이 제대로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급속하게 남하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몸이 다른 거예요. 저거 소련이 영토의 아유익이 있는데 저놈들은 지금 블라디보스톡 동방을 정복하라. 그래서 동쪽에 부동항을 차지하려고 러일 전쟁도 일으켰고 한 놈들인데 이거 소련의 영토 확장 정책, 동방 정책, 부동항 점령 정책 이거를 방해하자면 한반도를 소련이 점령한다. 그러니까 빨리 미군과 영국군과 중화민국군, 대만군, 중화민국군, 장개석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한반도에 빨리 진주하라.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안을 몬스틸 대령이 한 거죠. 그래서 38선을 딱 긋고 소련으로 하여금 여기까지만 점령해라. 이 남은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래서 38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에서는 그 38선 제안을 거절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밀고 들어오면 남한을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었는데 소련은 뭐 북한 정도만 점령해도 자기네들은 관계없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에서 복수하려고 홋카이도 점령하려고 38선을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바로 38선을 수용하자마자 바로 또 일본을 점령해가지고 홋카이도를 막았죠. 그러니까 소련은 사할린밖에 점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8선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뭐 38선을 뭐 미군이 걷느니 미국이 책임 있느니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오히려 미군이 38선을 금으로 인해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소련의 전략적 미스가 38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8선이 원치 않는 국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승전이라고 하냐? 바로 최초로 우리가 38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제1차 38선 돌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월 1일 날 그래서 우리가 북진 작전을 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5년 동안 38선이 국경이었는데 이놈들이 38선을 넘어서 기습해서 남한을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걸 막아내고 방어를 하고 10월 1일에 최초로 이 38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강원도 양양에서 바로 국군 제1군단 김백일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1군단의 제3사단 백골부대라고 하는 이 3사단 그리고 수도사단 송효찬 주장이 양양가 충정가를 부르면서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3사단 23년대장 김종순 중령과 또 제2대 대장 허용순 소령 그리고 3사단 정보참모 정래혁 중령 얼굴에 손을 가리고 웃는 분들이 이제 미국 통신부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38선을 월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을 위해서 요거는 퍼포먼스 촬영입니다. 그래서 미군 통신부가 다 이렇게 현수막 같이 써가지고 기념 촬영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김백일 소장이 38선 돌파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나무에다가 새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한 거죠. 북한군은 38선을 기습 돌파해서 내려왔지만 결국 축출당하고 우리가 38선을 돌파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공군이 기습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서울이 함락당합니다. 그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1월 4일 날 후퇴하고 1월 6일 날 중공군이 서울을 두 번째로 점령하는 정말 수치와 수모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리치웨이 장군이 그 과정에서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리치웨이 장군이 이제 부임을 해서 유엔군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 북한군을 축출하는데, 그래서 2차 38선 돌파를 언제 하느냐, 바로 4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에 보면 4월 3일 날 2차로 춘천 서북방에서 그리스 부대가 제일 먼저 38선을 도달했고요. 서부전선에서 우리 국군 1사단이 있는데, 근데 돌파하자마자 곧바로 중공군이 춘계공세라고 그러죠. 4월 5월 춘계공세를 통해서 다시금 서울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막느라고 일시적으로 후퇴를 했는데, 그래서 4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4월 3일 날 메가더 원수가 직접 홍천과 양양을 이제 전선을 시찰합니다. 이게 18차인데 전사로는 16차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밀리에 방문한 것까지 다 해서 저는 18차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메가더 원수의 마지막 전선 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때부터 중공군이 기습하고서는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휴전 작전을 하죠. 그러니까 휴전을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제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번 기회에 중공군까지도 섬멸을 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 중공군을 내버려 두면 반드시 더 큰, 소련보다도 더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공군까지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제 전략적인 구상을 이승만 박사도 하고, 거기에 메가더 원수가 동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영국의 또 처칠 수장도 관여를 해가지고 휴전을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트루만 정부의 휴전 전략을 반대하는 메가더를 해임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4월 16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보름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는 이제 미군들로부터, 당연히 미군들이야 휴전을 좋아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미군 장성들은 거의 다 이승만 박사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와 합참의 지시를 받긴 받지만, 그래도 이승만 박사의 전략적 승리, 또 전술적 승리,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이승만 박사 편을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미군의 그 해군과 공군, 죄송합니다. 미군의 육군과 해군, 이제 공군은 이제 막 찬성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의 주력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해군과 육군이었었는데, 미군 해군 연합 협회에서 이승만 박사에게 이제 훈장을 기증하는 사진이 바로 4월 3일 날입니다. 그래서 제2차 38선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훈장을 수여하는 사진이고요. 또 메가더 원수가 방문한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제대로 제3차 돌파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5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그 유명한 이제 11사단이라고 그러죠. 화랑부대라고 그러는데, 11사단이 바로 춘천 서북방에서 최초로 38선을 세 번째로 돌파를 하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북진 작전을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북진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북진 통일은 제한 전쟁으로 못하니까 뭐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수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복 작전. 그래서 얼마만큼 38선 이북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회복하느냐, 수복하느냐. 그래서 수복 작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수복 작전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복 작전이 중요했고, 또 이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6사단, 바로 장도영 준장이 주의하는 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괴멸시키는 용문산 전투, 또 화천 8.5 전투.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바로 중공군, 아주 엄청난 중공군 포로들을 미군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메가더 원수가 해임이 되니까 리치웨이가 메가더 원수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엔군 사령관이 되고,
또 벤프리트가 이제 제3대 미 8군 사령관이 되면서 역시 벤프리트 장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만 박사 편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제한 전쟁에 묶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벤프리트 장군이 유명한 이제 작전을 하나 구사하죠. 그게 바로 무슨 전술인고 하니 인민군의 그 인해 전술, 사람이 바다처럼 밀려오는 인해 전술로 이렇게 유엔군을 타격을 시켰는데, 최초로 벤프리트가 화해 전술, 즉 강력한 유엔군의 포격을 통해서 인명살산을 하는, 그래서 중공군을 괴멸시키는 이 작전을 통해서 대대적인 중공군을 물리치게 됐던 거죠. 그 전에 이제 리치웨이 장군도 킬러 작전을 구했어요. 킬러, 아주 완전히 살상 작전이죠. 그러니까 중공군 니네들이 그렇게 쪽수로 미냐, 사람으로 미냐, 그러면 인명살상을 하겠다. 그래서 킬러 작전을 통해서 중공군을 축출해서 서울을 탈환했고, 또 벤프리트 작전은 킬러 작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탄의 바다를 이루어서 중공군을 괴멸하는, 그래서 중공군을 축출하고 이때부터 이제 38선을 돌파해서 유엔군이 이제 중공군을 선변하면서 수복 작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면 우리 청년 의원들이 이번에 또 포스터를 이 사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여러분 보시는 거 보면 오랑캐 무찌르고 38선 돌파 화랑부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중공군하고 전투기 때문에 이제 오랑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퍼포먼스 사진인 걸 아시죠? 그래서 아까 위에 보신 사진은 트럭이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쪽으로 시식하게 걷는 모습으로 퍼포먼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철모를 쓰고 철모끈을 푼 분이, 이분이 이제 11사단장 오덕준 준장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덕준 11사단장이 최초로 이제 3차 38선을 돌파해서 수복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사가 세 가지를 이제 수복하도록 하죠. 첫째, 곡창지대인 철의 삼각지대를 수복해라. 둘째,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화천발전소를 반드시 수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을 차지해야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철의 삼각지, 그리고 화천 발전소, 그리고 금강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복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유엔군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제한전쟁이니까. 전선을 유지하는 거로만 휴전작전을 하니까. 그래도 벤프리트 장군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철의 삼각지 확보했죠. 또 화천 수력조 확보했죠. 그리고 금강산만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은 국군 1군단에게 이승만 박사가 특별히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강산은 우리 국군의 힘으로라도, 1군단 힘으로라도 점령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벤프리트가 화력까지도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미 합참에서 제동을 거니까 순수한 우리의 그 당시의 전투력을 가지고는 저 중공군과 북계군, 이놈들은 뭐 필사적으로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강산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행히도 이제 설악산은 차지해서 설악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백두산 부대라고 하죠. 21사단 거기 근무했는데, 그 백석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석산 바로 앞에 어은산이 있어요. 그 어은산을 점령해야 금강산을 자동으로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은산을 차지하려고 국군 1군단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은산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직접 백석산까지 가서 백석산에서 어은산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 어은산을 점령을 못해서 금강산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나마 이 백석산을 차지해서 고성까지, 그리고 설악산까지 안전하게 점령을 하게 된 그 유명한 이제 향로봉이라고 그러죠. 그 향로봉 그걸 차지한 우리 1군단을 칭찬해서, 재미난 건 이때부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1951년 9월달 추석이거든요. 9월 15일 추석인데,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께서, 국비상마께서 우리
외국의 장군들이나 우리 국군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에게 이제 친필 회오를 써가지고 선물로 하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제1군 단장으로 백선엽 소장에게 위진 내외, 그래서 이 장군의 위엄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의 위엄을 전 세계에 떨쳤다. 그래서 위진 내외라고 하는 그런 휘호를 51년도 9월달 추석에 써서 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4일 날 최초로 제9사단을 재창설하죠. 그래서 미국과 똑같은 편제와 시스템과 무기와 화력을 가진 최정예 사단 9사단을 재창설하는데, 이때 초대 사단장이 누가 선발되는 거예요? 박병건 중장이 선발돼서 박병건 중장이 활약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박병건 중장에게는 신작장성, 그래서 우리 청년 장군들, 이때 박병건 장군이 3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 장군 하나가 성 하나만큼의 그러한 귀중한 존재다. 한 개의 성보다 낫다. 그래서 신작 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효를 써줬고요. 그리고 제11사단장, 제3차 38선을 돌파하고 향로봉을 지켰던 이 11사단 오덕준 중장에게는 위국 진충,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한다. 그래서 위국 진충이라는 효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58년도에 이제 송효찬 제3군단장 후임으로 오덕준 소장이 재임할 때 국비승만 박사의 못다한 꿈인 그 금강산을 다시 점령하고 자유통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위국 진충이라고 하는 회오를 바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새겼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졌다가 2004년도 강원도 고성 간성급 광산리 야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바로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기념비를 조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적의 전쟁의 위지를 꺾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군에서 북쪽에서 중공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 대신에 뭘 선택했죠? 휴전을 제의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 경우는 항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유엔군 측에서는 항복 대신에 저들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 지금 여러분 사진이 뭐냐면 바로 중공군을 괴멸시키고 2차 서울을 탈환하는 성공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문 보이시죠? 독립문에 지금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선봉부대로 독립문을 돌파하는 장면이고, 이 15연대장이 누구냐? 김한일 대령이었습니다. 이 김한일 대령은 제 숙군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소령을 도와준 분 중에 하나죠. 이분이 이제 제2차 서울 탈환을 성공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강 그 흑석동에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가지고 김한일 대령을 이제 축하하는 사진이고요. 왼쪽에 백선엽 사단장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구한 원본 사진이 좀 잘렸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백선엽 장군이 잘 나온,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을 건데, 제가 의심하기는 이렇게 종북 좌파, 역사를 장악한 종북 좌파들의 조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백선엽 사단장이고요. 그리고 밀번 군단장 모습으로 보이는데, 좀 더 이거는 좀 제가 밀번 장군은 이분보다 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중공군을 축출하니까 중공군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서울을 점령하려고 충계공세 4월, 5월 시도했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개박살나죠.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의 화해 전술에 걸려가지고 이제 개박살이 나고, 또 우리 국군 6사단이 또 중공군 3개 군단을 작사를 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생 국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30세 청년 장교 장도영 장군이 육사단으로 중공군 3개 사단을 완전히 섬멸해서 3만 명을 작살내니까 중공군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51년도 6월 23일 날 6월 23일 날 말리크 소련 대사가 휴전을 제의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쟁 1주년 만에,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전쟁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휴전을 제의했다는 거는. 그래서 항복은 못하니까 휴전을 먼저 말리크가 제안을 하고, 또 중공군도 역시 너무 치열이 크니까 이제 중공군도 이제 휴전을 제의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정쟁 당사자는 중공군이지만 자존심이 있으니까 중공이 자기들이 휴전 제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렇게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사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펑더화이라고 그러죠. 펑더화이하고 김일성하고 이제 야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아니? 거기에 이제 이 김일성은 중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두고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중공군 통역장교와 인민군 통역장교가 메모를 하면서 회의 내담을 쓰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김일성이라는 놈이 야가 빠지니까 북계군을 화해 전술의 피해를 덜 입으려고 후퇴를 시킨 거예요.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박살 나니까 이 팽더화이가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인명살산이 심하다 그러고 뺨을 2대를 때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똑같은 사진인데 어떻게 돼요? 조작됐죠? 그래서 그래서 통역하던 두 장교가 사라지고 마치 팽더화이하고 김일성하고 대등하게 뭔가 작전 협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왜 조작했을까요? 바로 두 총역 장교를 추적하면은 그 당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증언을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에는 오직 단 하나의 진실만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게 거짓이다. 단 하나의 진실, 모든 게 거짓이다. 모든 역사가 다 100% 조작입니다. 그 조작된 역사의 영향을 받는 종북 좌파도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한강다리 폭파라든지, 또 피난방송이라든지, 또 친일파라든지, 또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김한란 박사, 모윤숙 박사, 이명신 박사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종북 좌파로 친일파로 매도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100% 조작입니다. 친일파라는 걸로 다 매도하는 거죠. 이런 공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 사진은 이제 스탈린이 70세 생일 때 마오쩌둥을 초청해 가지고 이때 이미 국제공사나 전략을 한 겁니다. 만약에 때가 돼 가지고 한반도 적화 통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혹시 만약에 그 전쟁에 위험이 있으면 중공군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미락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전쟁을 지시했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고, 남침을 해서 이렇게 또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전쟁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유통일이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이제 중국 국공선까지 다가오게 되니까 중공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제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팽더화이가 전쟁을 주도하게 됐고, 김일성이는 뭐 꼭두각시죠. 아무것도. 근데 김일성이는 무모하게 계속 인명살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적화만을 주장하고 또 통일만을 주장하고 하니까 팽더화이한테 야단을 많이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오늘도 이제 1시간이 거의 됐네요.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무슨 사진이에요? 수풍발전소 폭격 사진입니다. 이 수풍발전소 폭격이 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는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엔군에게 수풍발전소를 폭격해라. 바로 모든 북한의 에너지의 중심이고 북한의 산업의 중심이고 에너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수풍발전소를 폭격하면 북한은 전쟁 못한다. 그리고 중공군도 개입 못한다. 그래서 계속 수풍발전소 폭격을 했는데 영국이 막고 미국이 막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가 이 수풍발전소가 중국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중국 지역에 피해를 주면은 개입의 빌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했느냐? 1952년 6월 23일 날 했는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바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6월 7일부터 10일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북괴군이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포로가 포로 소장을 포로로 잡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좀 어처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누가 충격을 받는 거 아니?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유엔군을 지휘하는데 세계 전사 역사상 어떻게 포로한테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로 잡힙니까? 그러니까 클라크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고 또 이승만 박사도 역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풍발전소를 폭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클라크 장군이 지금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처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하고 클라크 장군하고 또 6월 초에 부임한 바커스 중장이라고 제5공군 사령관 바커스 중장 3명만 알고 비밀리에 이 수풍발전소를 폭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소련이 놀라고 중국이 놀라고 북한이 놀랐죠. 그래서 워낙 극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입수한 그 폭격 장시 장면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폭격 맞은 이후에 폭파되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사진인데 요 사진은 북한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더 놀래냐? 영국이 더 놀란 거예요. 영국이 왜 놀랐느냐? 바로 왜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작전을 했느냐고 영국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국방부 장관 알렉스 국방부 장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재미난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클라크 장군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작전을, 그리고 수풍발전소는 폭격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폭격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클라크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국군 니네들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소련에게 줘가지고 전쟁을 어렵게 하는데 왜 니네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냐? 그래서 중공군은 영국군은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팩트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수풍발전소 폭격이 왜 중요하냐? 바로 북한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 전투의 능력, 또 그거의 핵심인 전기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수풍발전소까지 과감하게 폭격을 하니까 중공군이 잘못하다가는 원자탄 맞겠다. 그래서 휴전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전쟁의 의지와 전력을 완전히 무산시켰기 때문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 다른 말로 하면 국부 이승만 박사와 클라크 장군이 승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있는 우리 승전 기념 집회가 중요하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각성시켜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